안녕하십니까, 허원순입니다. 2016년 8월 26일 정규제 뉴스입니다. 오늘도 진행은 제가 하게 됐습니다만 끝에 정규제 칼럼, 정주필의 칼럼은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아주 한 기업인의 안타까운 죽음, 자살이죠. 오늘 들어와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정부 대책도 어제 하루 전 얘기입니다만은 주요한 대책이 2건이 나왔는데 그 반응이 오늘 하루 지나면서 보니까 참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우선 그 825라고 붙여도 되겠습니다. 825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가계부채 본질은 손을 못 대고요. 주변만 이렇게 변죽만 울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평가도 나쁘고 별로 효과도 없는 그런 정책이 됐습니다. 6개월 만에 가계부채를 6개월 만에 낸 거고요. 또 저출산 대책도 그렇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제3차 종합 무슨 저출산 대책이라 해서 낸 지 8개월 만에 또 냈는데 역시 그게 과연 될 건지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라든가 가계부채 같은 아주 크고 중요한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6개월 만에 또는 저출산처럼 8개월 만에 대책을 찔끔찔끔 내니까 그게 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방향도 틀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가계 부채 대책은 보면은 중요한 건 손을 못 댔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조금 꺾어야 되는데 분양권 전매라든가 뭐 소위 말 집단 대출이라든가 그 손을 못 대고 미세하게 되고 이러니까 가계 부채는 그냥 여전히 컨트롤 밖으로 계속 튀고 급증하고요. 1257조 뭐 그렇게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2년 전에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2년 전에 거의 빚내서 집 사라고 할 정도로 했고 시중에 부동자금을 자극했고 건설업계를 유도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계빚이 너무 늘어나고 이게 뇌관이 되고 시한폭탄이 되니까 줄이려고 했는데 그 큰 정책을 손 못 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죽을까 겁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그나마 크게 위축되면 그나마 조금 되는 소비의 뭐 불씨 같은 게 꺼트리고 경제가 확 죽을까 겁나서 손을 못 대고 그러자니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가계부채를 좀 작아보자니 저건 죽고 이런 딜레마적 상황이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다가 경기 활성화를 기대는 단견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8월 26일자 전 신문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조중동 경양 한길에 전부 다 정부 대책 이게 무슨 효과 있겠나 이찔끔 이게 되겠나 사설이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경은 그보다는 수준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정부 대책이 우습다고 했고 매경 같은 데도 다 사설로 해서 비판한 그런 일입니다. 저출산 대책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출산 자체가 잘못된 우리가 판단일 수도 있다. 인구 절벽이라는 게 인구 폭발론만큼이나 사실 우스꽝스러운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판단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금융적 경제적 지원만으로 애를 더 낳지 않는다 이거죠. 베이비 부모가 왜 나왔습니까? 전쟁 끝나면 베이비 부모란 건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세를 낳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키우고 하겠다는 그런 어떤 본원적인 그런 생명력에서 나온 게 베이비 부모고요. 그런 건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젊은 여성들 뭐 그 옆에 있는 젊은 남성도 합쳐 젊은 부부입니다만 아기를 안 낳겠다. 아기 낳으면 사회가 책임 다 져달라고 칭얼거리는 뭐 그런 풍조를 부채질하고 그걸 도와주는 그런 양상은 아닌지 효과가 없잖아요. 계속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정부 대책이라고 좀 끌어모아서 내고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해서 담당 차관을 신설하라 담당 부서를 신설하라 이러면서 국회고 뭐고 하는 보면 참 헛성을 가지고 쫓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중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한진해운에 대해서 법정관리설입니다. 정부에서 법정관리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8월 30일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부실기업, 한계기업을 처리하는 방식은 뭐 파산도 있고 법정관리도 있고요. 워크아웃도 있고 또 자율협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법정관리는 상당히 강력한 말하자면 처리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법정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법정관리의 카드를 끄집어내면서 채권단이 대주주인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을 압박하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며칠 더 주면서 끝까지 압박해서 대주주가 더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인지 진짜 그리로 가는 것인지 조금 불투명합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은 어쨌든 채권단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데 뭐 물론 법정 관리도 장점이 많고 또 단점도 있고 그 장단점이 있는 처리 방법입니다. 다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고요. 그러나 채권 채무를 동결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 방법은 분명하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사들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가 또 벌어졌네요. 네, 오늘 순서는 저희가 오늘의 뉴스를 하고요. 띄워주세요. 이어서 황승욱 변호사 오늘도 초빙했습니다. 문제 판결 감시하고 제가 신문 읽어드리는 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정규제 칼럼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뉴스도 올려주세요. 오늘 저희가 7가지 뉴스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뭐 뉴스를 더 뽑고 싶은 그런 걸 많이 가는데 또 뭐 저희가 뭐 꼭 많다고 꼭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저희 컨셉대로 하겠습니다. 롯데 부회장 이인원 부회장은 유서 남기고 떠났죠. 비자금 없다고 그랬고요. 소비 심리 지수가 좀 좋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 하는 그건데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지수도 나왔다.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한의사도 파킨슨병 치매 진단 가능하다는 얘기. 그리고 해외 자원 투자에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라는 얘기. 이런 거고. 가계 대출의 이자가 굉장히 금리가 내려갔다. 그다음에 프랑스의 부르키니라는 거는 이제 부르카하고 비키니 합성어입니다. 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나은 씨 준비됐습니까? 네. 8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롯데그룹 2인자이자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장이 오늘 오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현장에서 30-4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이 부회장의 차량에서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에서 가족에게는 그동안 부인이 앓고 있던 지병을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썼고,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라며 끝까지 조직과 신 회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 부회장은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함께 신 회장의 가신그룹으로 꼽힙니다. 그룹의 컨트롤타워 격인 정책본부 수장으로 총수 일가와 그룹 대소사는 물론 계열사 경영까지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애도를 표하며 수사 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고한 이인원 씨가 정말로 불법을 저질렀는지 아니면은 정말 자괴감과 검찰에 불려가는 그런 수모 때문에 뭐 그런 극단적인 선택했는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죄가 없는지 아니면은 소위 그 그룹 총수 또 그리고 총수 일가의 그 허물을 덮고 껴안고 가려는지 그것도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유서를 남겼다 해도 그 유서만을 그대로 그것만 볼 것인지 더 뭐가 있는지도 알 수가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수사가 너무 터프하고 말하자면 이 우리 3만 달러의 현대 한국의 이 민주화된 한국과는 좀 덜 맞지 않느냐. 롯데에 처음 가서 뭐 1톤 트럭에 여러 대본 물량을 다 들고 가버리고 휴대폰은 임원들 거 다 들고 가서 휴대폰이 없어서 연락을 못할 상황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보면 좀 옛날식의 전부 다 일괄 이렇게 하는 터프하고 막무가내식 수사는 아닌지 수사에 문제는 없는지도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이 사건 이번에 저는 조금 각별한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이인원 씨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은 더구나 없고 그런데 제가 그 고향에 조부모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가게 되면 큰 길에서 이인원 씨가 났다는 그 고향 동네를 꼭 거쳐야 올라가기 때문에 늘 그 얘기 이 동네 출신이라는 걸 듣고 이 참 지방의 이 그 특정 뭐 집성촌 거기입니다만 이 동네 사람이 대기업 그룹의 사장이 돼서 오래 리드한다는 것에 대해서 늘 한번 생각해 보고 갔는데 이렇게 참 안타깝고 허망하게
목숨을 끊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본 적도 없지만 그 점에서도 어느 기업인의 이런 극단적 선택이 참 안타깝고 남달리 그렇게 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6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로 7월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6월 99에서 7월 101로 오른 데 이어 2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으로 뚫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합니다. 부문별로는 6개월 전과 현재 경기 상황을 비교한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했고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인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5포인트 상승한 8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업 기회 전망 지수는 83으로 7월에 비해 7포인트나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의 8월 소비 지수가 좋게 나왔다는 거죠. 8월에 휴가철이 많다 보니까 소비를 좀 더 했다, 단순히 그렇게 볼 일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나온 2분기 소비 성향, 통계청, 그거는 통계청 조사입니다.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2분기에 소비 지수가 70.9%, 그러니까 번 그 가운데서 소비하고 저축을 많이 해버리고 소비가 70.9%로 해가지고 그 2003년부터인가 그 조사를 통계청에서 조사한 이래로 가장 최악이라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제일 나쁘다는 통계가 나온 게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불과 한 2주 정도 됐나요? 그 통계청에 그런 지수가 나왔는데 지금 한은은 또 엉뚱하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지금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통계청이 낸 2분기 지수, 물론 통계청은 2분기였습니다. 4, 5, 6. 그리고 지금 한은은 8월. 그러니까 시기나 이게 다르고 조사 기관도 다른데 한쪽엔 최악의 소비 상황 해서 그렇게 보도가 나갔고요. 한은은 또 상당히 102로 괜찮다. 8월까지만 이래서 마치 미국 금리를 올릴 때 어떤 지수를 보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괜찮게 좋아지고 있다. 또 그래서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 반대로 비둘기파들은 아니다, 금리 올릴 때가 아니다 하면 미국 경제 지표 중에 나쁜 지수를 인용하듯이, 그러니까 좋은 지표, 나쁜 지표 그런 게 막 엇갈리게 나오듯이 지금 우리 소비 상황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8월 거는 한은이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큰 안목으로, 긴 안목으로 이것저것 함께 보는 그런 뭐랄까 좀 우리가 안목의 높이를, 눈의 그 시야를 넓히는 그런 계기로도 삼아야 될 것 같네요.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괴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이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0년 9월에서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괴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2012년 4월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사용한 뇌파괴는 환자 두피에 2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로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1심에서는 뇌파괴 사용을 통한 진단은 한의학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는 의료기기가 계속 발전하고 사용도 보편화하는 추세라며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희비가 엇갈린 한의학계와 의학계는 법원 판단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의학계와 일반 의학계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이러면 또 일반 의사들은 한의학 자체를 또 아주 폄하하는 말들도 하고 그렇더군요. 어쨌든 우리 한방 치료와 이 병원, 일반 우리가 하는 이 병원 사이의 그 갈등이랄까요? 그런 게 참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법원이 보건복지부가 내린 그 면허증 취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자면 한의학 그걸 거들어줬습니다. 현대적인 과학 장비를 놓고 이제 그걸 사용한다, 의료 행위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계속되는데 좀 뭐랄까 참 좀 지켜보는 입장은 좀 갑갑하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한의사들은 여기서 양방이라면서 왜 우리도 못 쓰냐 똑같이 주장하지만 막상 한의사들은 고개 돌려 자기 뒤쪽으로 보면 또
침구사, 침을 놓는다든가 뜸을 놓는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또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또 무죄됐던 그 김누구옹이죠. 그런 분들도 보면은 또 한의사들이 치료를 못하게 해가지고 그걸 지금 아주 말합니까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또 그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전문 자격사들이 되면은 자기 업역, 영역에 대한 그 지킴 그게 굉장히 강하고 하나의 그게 기득권 싸움도 되고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진입 장벽도 되고 하는데 어쨌든 다시 이 기사로 돌아와서 법원은 이런 것들을 한의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건에 관한 한 한의사 입장을 거들어 줬네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 전 사장은 재직 중이던 2009년에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 리파이닝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억여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 8부는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하베스트 인수 때문에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을 인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은 통례인데 유사한 기업 인수 사례와 비교할 때 석유공사가 지급한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이 됩니다. 하나는 기업의 경영이 과연 어떤 것이냐, 기업의 경영은 어디까지 법의 그 컨트롤을 받을 수 있고 안 받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럼 만약 실패한 투자는 전부 다 배임을 건다면은 적지 않은 회사들의 CEO들은 무조건 다 잡혀가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걸 외부인들이. 그런 걸 판단해서 경영의 행위고 잘못한 경영은 손해도 나고 또 그 다음에 잘해서 이익도 내고 또 선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실도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경영의 판단, 어떤 인수를 과연 그럼 판매를 그럼 가격을 더 높게 받고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왜 그 가격에 팔았냐고 적게 하는 그것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경영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원외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원외교가 MB 정부가 물러서면서 자원외교에 대한 단죄랄까 있었는데 검찰이 나섰죠. 물론 감사원도 했습니다. 감사원도 나서 자원외교를 해서 이 지금 강영훈 씨 케이스가 자원외교에 대한 단죄거든요. 그래서 자원외교에 대해서 감사원과 검찰까지 나서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잡아놓고 하니까 우리 자원외교가 올스톱 돼버린 겁니다. 지금 해외 유전 같은 게 값이 내려가고 살 때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투자하지만 우린 투자 어림도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해외 투자한 이런 케이스가 전부 다 사법적 말하자면 처분을 받고 또 판단이 내려지고 이렇기 때문에 자원 외교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 정부의 자원 외교에 대한 어떤 기획적으로 보이는 그런 단죄, 검찰, 감사원 이런 것들이 지금 법원에서 완전히 무죄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강영원 씨 케이스로 볼 때 이 석유공사 이 투자는 자원외교 단죄라고 하지만 법원은 잘못된 게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해짐에 따라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1,800톤급 6척과 1,200톤급 9척 등 모두 15척입니다. 70여 척을 보유한 북한과 비교하면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잠수함은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 추적, 공격하고 유사시 적 항만을 봉쇄하며 육지에 있는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해군의 1,800톤급 잠수함은 사거리 1,000km의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3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하는 장보고3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장보고3 잠수함은 순항 미사일보다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 발사관을 갖출 예정입니다. 잠수함 필요하면 지금 15척이라고요? 필요하면은
정말 필요하다면 150척이라도 만들어야죠. 우선적으로 하고 사실은 잠수함 만큼 이게 그 캐치하기가 레이더 일반 레이더에 잡히는 건 아니고 그런 참 지금 현대 무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잠수함에서 쏘아대는 미사일이 이렇게 겁나는 것은 이거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못 찾는다는 겁니다. 뭐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제한적이고 그래서 위협적인데 문제는 지금 군이 갑자기 보니까 우리가 잠수함이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산 달라는 이런 얘기 같은데 좋습니다. 줘야 되는데 불과 연초에만 해도 북한이 그 서버머린 그렇습니다. SLBM 쏘아 올렸을 때 뭐 실패다 합성 사진이다 계속 부인했습니다. 군이. 그러면서 앞으로 수년은 더 걸릴 것이다. 몇 년이 지나야 이게 실효성 있는 무기로서의 잠수함일 거라고 우리는 계속 판단하고 군은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믿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몇 달 만에 보기 좋게 보란 듯이 북한은 잠수함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그 고각 각도를 높게 했다 해서 500km나 날려보냈습니다. 일본 영해 식별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만 잘 조절하면 하면은 더 멀리도 날릴 수 하니까 이제야 아득을 하는데 도무지 군은 어떻게 해서 저번에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판단 능력이 잘못됐다고 하든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국민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지. 그래야 우리가 군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군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지만 군도 있는 그대로를 까고 또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 있다. 이게 우리 예산 부족인 부분이 있고 기술 부족인 부분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이 평화시 군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배부른 군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없고 그 치열한 눈에 핏줄 써가지고 그렇게 진짜 참 군인의 정신과 멀어지는 관료 비슷하게 청원경찰 비슷하게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봤는데도 북한이 정말 밤을 새우고 일렬도 없이 연구해가 미친 듯이 해서 저렇게 그 공기와 성공 그 시기를 앞당겼다면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되죠. 그리고 군을 더 지원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관료주의적 예측, 무슨 청원 경찰이나 저기 아파트 경비 같은 그런 자세로 국방을 지킨다. 그런 마음에서 현장에서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정말 군은 대대적으로 단호히 반성하고 정말 반성해야 될 겁니다. 이게 한번 빵꾸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의 맹성을 촉구하게 됩니다.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6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연 2.96%로 6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가계대출금리는 지난 3월 3.24%에서 4월 3.17%로 내려간 이후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은이 전날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 3천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4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제가 금방 우리 김나은 아나운서의 뉴스를 들으면서 암산을 대충 해보니까 1억 원을 빌려도 한 달에 25만 원만 갚으면 되네요. 또 내가 이자로 한 달에 1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하면 4억 원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가계대출이고 이게 아마 주택담보라든가 뭐 조건이 좋을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이러니 돈 안 빌려 쓰겠습니까? 가계대출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257조? 이대로 가면은 연말이면 1300조 원 된다는 겁니다. 불과 8년 전에 720조 원에서 1300조 원 되는 겁니다. 정부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대책 마련하자니 제대로 마련하자니 또 부동산 어떻게 할까 해서 노심초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시작할 때 정부의 그 어설픈 행태는 제가 충분히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가계 쪽에서도 잘 봐야 됩니다. 우선 싼값에 외상 뭐 공짜 비슷하죠. 돈값이 너무나 내려갔으니까 또 마이너스 금리가 더 온다고 하지만은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나중에 갚을 능력을 봐야 됩니다. 오르기 시작하면 자산의 가격이 변동이 되고요. 깡통 주택 몇 년 전에 그렇게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건지
물론 뭐 아주 어려워서 지금 당장 대출을 받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은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가지고 투기적, 우리가 상식적 개념에서 투기적으로 간다면 굉장히 낭패가 올 수도 있다. 스스로 경계하기 바랍니다. 무슬림 여성을 위한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르키니는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무슬림 의상인 부르카와 노출이 심한 비키니의 합성으로 최근 프랑스에서 최소 12개 도시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달 초 부르키니 금지 법안을 도입한 프랑스 칸에서는 지난 18일 경찰이 부르키니를 입고 해변을 거닐던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인권단체는 무슬림 여성도 해변에서 마음대로 입을 자유가 있다고 반발하며 무슬림 이민자 낙인 찍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자체들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제소한 한 인권단체도 이런 금지는 공포의 산물이라며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은 부르키니 착용이 아니라 금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영국 런던 항복판에서는 이슬람 전통복장 규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오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해변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조처가 적법한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자료 화면에서는 부르키니, 그러니까 부르카를 쓰고 비키니 입은 그런 여성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뭐 외신 사진을 들어오고 있죠. 결국 이제 그 규제가 들어가는데 프랑스 같은 그 톨레랑스의 사회, 말하자면 관용, 여러 민족, 여러 종교, 프랑스 주류가 아닌 그런 이슬람 종교라든가 아랍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받아들인다 하는 그리고 공존한다는 그런 톨레랑스가 무너지는 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에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벌써 12개 도시에서 그런 조치를 시행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영국에까지 반대가 있으니까 이게 최종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몇 건의 잇따른 그런 초대형 테러, 뭐 인명이 여러 명 죽은 그런 사건도 있고 프랑스에서는 아주 정말 나이든 그런 연로한 신부를 무자비하게 극단적으로 그런 참극한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그 톨레랑스를 이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예측이 나왔는데 그거의 일환이라면은 조금 무서운 전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해수욕장에서 뭐 부르키니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에 이어서 다양한 그런 갈등이 나올 수 있고 그 갈등이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할 수 있고 이제 비극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톨레랑스의 선순환이 아니라 비극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충격이나 그런 비극은 결코 남의 일만도 아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 저희 한국경제신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여기 경찰청 건너편 이 거리에도 여기 좀 아랍 이쪽 계통의 뭐 주재원들 외교관이라든가 기업인들 주재원들이 사는지 그런 복장을 아랍 전통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뭐 우린 전혀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만은 한번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류가 있다면 또 한국에서는 또 어떤 막 그런 논평들이 나올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아주 우리가 남 얘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인류가 이미 벽이 없이 서로 교류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간단하게 뉴스 전해드린 건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황승욱 변호사를 모십니다. 황 변호사하고 또 이번에는 그 국민재판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빛 속에 숨은 컬러, 어둠 속에 숨은 디테일까지 10억분의 1단으로 정교하게 재현하는 퀀텀닷 초밀도 화질. 이제 화질의 단위가 바뀝니다. 삼성 SUHD TV.